제조 비용의 폭탄이라. 그래서 공장 시설들을 경매에 넘긴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분기 대비입니다. 4분기니까 작년이에요. 작년 4분기 공업시설 경매 증가율입니다. 무려 한 분기 사이에 8.2%나 늘어났습니다. 8.2%. 굉장하죠. 이게 8.2%라는 건 한 분기 사이잖아요. 3개월 사이에 8.2%가 늘어났다는 거니까 이게 1년으로 따지고 2년으로 따지면 굉장히 경매 증가율이 클 수도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지표가 나온 것을 보면 2022년 2분기에는요. 641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분기에는 698건이 무려 53건이 늘어났고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8.2%가 늘어난 숫자입니다. 굉장하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여기에서 공장 시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공장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아파트형 공장, 제조업소 그리고 공장 용지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8.2% 한 분기에 3개월 새에 늘어났다는 건 여러분 지금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이 수도권에서 가까운 남동공단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산업단지일 겁니다. 남동공단을 가보면 지금 한숨이 저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거리거리 공장 사이사이에 거리거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거리거리에 자동차가 안 다닌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가끔 외국인 노동자가 자전거를 타고 이따금씩 오가는 게 전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산업단지가 이게 팡팡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국가산업단지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시장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실제 말입니다. 남동 공단의 제조업체 사장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적어도 200개가 넘는 원재료 업체들이 있는데 공장 이전은 물론이고 유지 자체가 어려워진 곳이 한둘이 아니다. 이러다가는 줄도산할 것 같다. 이렇게까지 아주 최악의 발언들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이유로 말입니다. 첫 번째 드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자 폭탄 못 견디겠다예요. 요즘 와서 이자 폭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중소기업도요. 지금 부채만 거의 천조에 육박합니다.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다 합쳐서 보면요. 기업 부채가 2200조가 넘잖아요. 2200조가 넘으니까 이게 금리에 대한 부담 굉장한 겁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예금은행의 기업대출입니다. 전체 기업대출의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올 12월이 5.56%예요. 적지 않죠. 5.56%라는 건 적지 않습니다. 여기다가 대기업 부분을 만약에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들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금리가. 적어도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요. 6%를 넘어가는 중소기업들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20년만 하더라도 이게 2.73% 뭐 2점대 후반 내지는 3점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던 것이 2배가 늘어났으면 이자 부담을 견딜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자 부담이에요. 게다가 말입니다. 이자만 늘어났느냐? 아니에요. 원자재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원자재 비용도. 여러분 알다시피 버티지 못할 만큼 올라갔다는 게 중소기업들의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도. 뽑을 사람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수주를 더 받아도 이게 사람이 없으니까 더 생산하지 못한다.
예, 그 정도입니다. 주 52시간제요. 사람이 있을 때 이야기지 사람도 없는데 무슨 주 52시간제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중소기업은 지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벌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이게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벌어도 남는 게 없을 뿐더러 사람이 없어서 생산하기도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여기다가 최저임금까지 올랐으니 5%가 올랐습니다. 이게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버텨낼까요? 못 버텨냅니다. 못 버텨내요. 그러니까 버텨내기 위해서 이제는 빌릴 만큼 빌린 거예요. 이자 폭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빌릴 만큼 빌렸으니까 더 이상 못 빌리겠다, 더 이상 못 참는다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임금 주기 위해서 공업시설들을 판다는 얘기가 돼요. 공장 부지도 팔고, 심지어 제조업소도 팔고요. 공장도 팔고, 그리고 임대로 들어간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거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율 보세요. 저는 국세청에서 법인세 신고 자료를 이용을 해서 이자 보상 배율이 100% 미만인 기업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벌어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는 법인들을 말합니다. 85만 8,566개 중에 말입니다. 2021년에 좀 떨어졌다고 해서 40.5%예요. 결국 말입니다. 10개 중에 4개는요. 이자도 못 낸다는 거예요. 이자도 못 낸다네. 그러니까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영끌족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빌려서 내 영혼까지 동원해서 끌어 모아서 집을 샀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못 버텨서 임의 경매로 계속 넘어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지금 중소기업들은요. 최악의 어떤 세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뭐 1중고가 아니라 2중고, 3중고, 4중고, 5중고, 6중고까지 있다고 이야기하니 그에 대한 충격이 얼마나 큰지 저는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대기업들이 지금 수출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뭐 수출도 적자가 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 대기업조차도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못 버티는 대기업이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중소기업이야 오죽하겠냐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경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실물 경제를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경제와 유럽 경제 그리고 중국 경제와 우리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이 크다는 이야기죠. 사실 중소기업이 이 정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만큼 심각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반드시 말입니다. 세계 경제와 대한민국 경제는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분리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계 경제가 빨리 회복이 되면 우리 경제도 수출 중심의 기업이니까 따라가겠지요. 그러나 그 시기가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예요. 당장 말입니다. 가시화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동안 참고 버텨야 된다는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